21년도 4월 시행된 코레일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만 일단은 선별해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좀 필요한 유형들 좀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무영업직에 있는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나 주제,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은 글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목이나 주제 이런 것들은 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내용, 즉 특수한 내용에 치우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보통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제목의 경우는 일단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면 내용 일치와는 좀 다르게 글을 좀 읽다 보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요즘은 대체 의학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대부분의 비타민 Z나 건강 음료 및 건강 보조식품이 대체 의학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이러한 대체 요법의 만연으로 한의계를 비롯한 제도권의 의료계에서는 많은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만 딱 읽어보면 대체 의학, 홍수 시대. 홍수라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만연했다. 이런 표현들은 좀 부정적으로 위협적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구나 할 수도 있어요. 됐죠? 좀 일반적인 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체의학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의 표준화된 치료 이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치료법으로서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나 또 부정적이에요. 혹은 일반 의료의 보조요법으로 과학자나 임상의사의 평가에 의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예방,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어떤 검사나 치료법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러나가 등장하게 되면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 이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체 의학은 한마디로 정의하여 전통적인 한의학과 서양 의학이 아닌 그 이외의 의학을 통틀어 대체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970년대 초반 동양의학의 침술이 미국 의학계와 일반인들에게 유입되고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양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이들의 혼잡을 정리하기 위해 서양 의학 이외의 다양한 전통 의학과 민간 요법을 통틀어 대체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랑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부정적이었고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됐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구미 각국에서는 한의학도 대체의학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의료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만은 한의학도 제도권 내에 공식 의학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의학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 등장한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원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한의학 그 다음에 서양의학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한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뭔지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 시작된 대체의학은 서양의 전통의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치료의학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의 대체의학은 질병을 관찰함에 있어 부분적이보다는 전일적이며 질병 중심적이기보다는 환자 중심적이고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적인 치료를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태나 영양 등은 물론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치료법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현재 보완 대체 의학에서 보완 통합 의학으로 다시 통합 의학이라는 용어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후에 대체 의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변모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자체가 부정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넘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왜? 그러나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의학을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서양에서는 분류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의학적 보완 대체요법으로 점점점 여러 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서양의학적 보완 대체요법으로 점점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시면은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 동서의학 접목형 보완 대체요법으로 점점점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 그러나 한의학으로는 모든 질병을 정복하려는 우를 보면서는 아니 된다. 한의학으로 모든 질병이 정복되어진다면 서양의학이 존재할 수 없으며 대체의학이 새롭게 21세기를 지배할 이유가 없다. 한의학은 대체의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체의학 역시 한의학이 아니며 서양의학도 아니다. 대체의학은 새로운 의학이다. 우리가 개척하고 정복해야 할 미지의 의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문단만 읽고 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대체의학이 지닌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보면 특수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와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문제를 딱 만나셨을 때는 이게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유형 자체는 보통은 지문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 가지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대조해 보면서 찾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아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주어지면 그런 문제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 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NCS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어져 있는 상황, 내용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표 안에서 해결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과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고, 두려움, 통제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에서는 헉슬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며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이다. 그 다음에 오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압제에 지배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경고라는 파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둘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는 환영한다.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죠? 하나는 지배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해서는 굳이 서적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오웰 같은 경우는 서적을 금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다시 헉슬리는 지나친 정보 과잉으로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오웰 같은 경우는 정보 통제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다 이거는 아니고요. 관점이 다른 거,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헉슬리로 넘어와서 비현실적 상황에 진실이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오웰은 진실 은폐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헉슬리는 가장현실? 가장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써있는 건 가장현실이고요. 약물 중독 따위에 몰두함으로 인해 하찮은 문화로 전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오웰은 통제에 의한 문화가 감옥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증오한 것이 우리를 파괴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시킬 거냐,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파괴한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제, 즐길 것을 통해서 통제, 그 다음에 고통을 가해서 통제, 이게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입장의 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두려움에서도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하나는 좋아하는 것에 집착해서 하나는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됐죠?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다. 둘 다 두려움, 파괴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죠. 1번, 조지 오웰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자, 이것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용어로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두려움 파트에 보시게 되면 오웰의 경우 서적을 금지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올더스 헉슬리는 개인들이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압제를 환영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조지 오웰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서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헉슬리죠. 오웰은 뭐라고 했어요? 통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올더스 헉슬리는 쾌락을 통해, 즉 즐길 것을 통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두 사람 모두 모두 사람들은 자기 파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파괴, 파멸. 똑같이. 근데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공통적으로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9번, 10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9번, 10번의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보통은 어떤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독해 자료가 아니라 어떤 상황, 그죠?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런 정리되어 있는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그 문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문서 이해 능력에 해당하는데 이 문서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풀이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전체적으로 글을 다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 즉 소제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제목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뭐다라는 것만 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봐버리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제목 위주로 쭉 읽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그 내용이 들어있다면은 그 내용을 소제목 기준으로 찾아가는 형태. 이게 일반적이에요. 됐죠?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는 코레일의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우선 우대 예약 서비스 원콜 서비스라고 합니다. 원콜이라는 것은 한 번 전화한다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내용 봐야 되겠지만 자, 우선은 경로 고객 및 장애인 등 일반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우대 예약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한 예약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많이 보기 힘든데 아직도 계좌 이체를 할 때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은행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대상 고객이 있어요. 대상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방법,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각주, 당구장 표시가 있죠. 그런 것들은 항상 등장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원콜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휴대폰 코레일톡 미설치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코레일톡 설치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최근에 지방에 대학 강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코레일톡을 설치하니까 이 애초에 어떤 예약이나 취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역시 밑에 당구장 표시가 3개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고요. 역시 또 당구장 표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결제 발권 방법.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 3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문서 또는 어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문서로 받아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1번 모든 국가 유공자. 이 모든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문제에서는 보통 부정적으로 쓰이죠. 항상은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은 반드시, 모든 이런 표현들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 유공자는 자격이잖아요. 자격. 그렇기 때문에 자격 부분, 즉 대상 고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경로 고객, 그다음에 장애인, 상위 등급이 있는 국가 유공자, 즉 등급도 등급 제한이 있는 등급을 받은 그런 국가 유공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는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가 살짝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원콜 서비스예요.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신청하려면은 신청해야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가입 방법이 있죠. 가입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돼요. 그래서 신분증, 복지카드, 유공자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분증만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됐죠? 4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원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 또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가 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 해당 사항이 있냐면은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신청 방법에 원콜 서비스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고 싶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 방법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결제 신용카드 정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등록해야 나중에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전화 결제 발권 방법에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번호 불러주고 카드 번호 불러주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발권 방식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승용차권은 대용 문자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코레일톡을 설치 안 했다 또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는 문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했다 그러면은 승차권 대용 문자 또는 티켓 혼용 발권이 가능하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강의를 갔다 와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코레일톡을 설치하게 되면은 선택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발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인쇄할 수 있게끔 파일로 받을 것이냐. 그렇죠? 이런 좀 구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선택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KTX를 예매하고자 한다. A씨가 전화를 통한 발권 및 전화 결제를 희망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지금 원콜 서비스입니다. 원콜 서비스죠. 자, 기억. A씨는 철도 고객센터에 전화 후 ARS를 통해서만 승차권인 예약이 가능하다. 자, ARS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ARS를 통해서만. 자, 일단은 그 ARS가 아니라 예약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 전화 결제 발권 방법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연결이 되고 예약을 선택하고 승차권 예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담원이 하는 겁니다. 상담원. 그러니까 애초에 ARS는 용도 자체가 결제의 용도로 쓰이고요. 실제로는 상담원이 예약을 받는다. 가로 안에 상담원이 있는 거 보니까 상담원이 예약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일단 틀린 내용. 다음 니은은 예약한 승차권은 복수의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죠. 이건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예약한 승차권은 별도 신청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실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도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가장 마지막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열차 내에서는 승차권 대용 문자의 운송 정보와 신분증 정당한 이용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요. 왜냐면은 이 그 서비스 자체를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 대상 고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무임승차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답은 나왔지만 리를 보겠습니다. 예약 부도가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자, 요 내용도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화결제 발권 방법 위에 보시면은 뭐 예약 부도라는 게 뭐예요? 예약을 해놓고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실적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 서비스 제한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봤고요. 수리 능력도 한번 볼게요. 14번 한번 가보죠.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본 강의 실제 강의할 때는 자료 해석에 대해서 자료를 어떤 관점으로 봐라. 왜냐하면은 그 관점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에서는 물어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뻔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 일단은 문제를 읽어야죠. 당연히.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그냥 옳다 그르다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표다. 그럼 표의 제목이 있고요. 그래프다. 그럼 그래프의 제목이 있고요. 간혹 보면은 표나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제목이 따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의 제목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목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목이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내가 어떤 문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자료와 선택지가 서로 매칭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수출인데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는 수입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뭐냐. 단위가 만약에 100만 달러 100개 이러면은 이거를 어떤 계산을 통해서 분수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비중이나 아니면 뭐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축 구성을 보는 거죠. 연도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추이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비교, 그 다음에 순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주가 있다면 각주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조금 반복하시다 보면은 좀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좀 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수출액이고요. 단위가 100만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자동차 수출 대수고요. 단위가 100대입니다. 자, 14번에서는 자, 무슨 얘기를 했냐? 다음 복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각 회사별 한 종류의 차만 판매하였다. 자,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기억 2019년 3분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2020년 3분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보다 적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것은 A, B, C, D, E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 3분기가 있고요. 2020년도 3분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단순 계산, 더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확인해 본다면은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020년 1분기에 가장 고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회사는 A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단 각 회사별 한 종류의 차만 판매했다. 자, 그러니까 한 종류의 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하나를 그러니까 그 종류 하나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승용차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차가 수출 대수가 100대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0억이죠. 거꾸로 전체 수출액이 10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자동차 판매를 100대를 했대요. 그러면 자동차가 한 대가 얼마예요? 10억 나누기 100,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020년 1분기에 가장 고가의 차를 수출한 회사가 A사인지를 확인하려면 수출액을 수출 대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선은 어차피 단위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100만 달러,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100개. 똑같이 그 A사부터 E사까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다 무시하셔도 돼요. 다 100만 달러고 100개로 나눌 거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2020년 1분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A사는 163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532.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분의 163이네요.
이게 A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사의 경우에는 904, 153.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3, 322. 끝났네요. 153, 322. 왜 끝났는지를 알았냐면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963, 963분의 25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01. 그 다음에 262. 물론 이제 분자는 100만 달러, 분모는 100개가 있지만 다 공통이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대소관계니까. 자, 분수는 꼭 기억하세요. 분수는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수는. 됐죠? 자, 그렇다면 얘는 보세요. 얘 혼자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얘가 2점 얼마예요. 얘 혼자. 나머지는 택도 없잖아요. 됐죠?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제일 크잖아요. 맞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A사가 아니라 그 가장 고가의 차를 수출하는 회사는 A사가 아니라 C사죠. C사. 됐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물어봤다. 그럼 이런 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겠죠. 이건 단순하게 쉬운 거니까. 자, 둘 중에 누가 큰 거예요? 얘가 당연히 크죠. 왜 클까요? 분모가 커졌다는 것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자가 작아졌다는 것도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온통 작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큰 거는 분명합니다. 됐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A랑 D랑 비교했다. A랑 D랑 비교했다. 얘랑 얘랑. 그럼 어떻게 가냐? 이거는 이제 곱분비라고 해서 곱셈을 이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한 430 정도 커졌어요. 그럼 대략 한 80%거든요. 대략입니다. 대략.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커졌어요? 90 정도 커졌습니다. 90. 90이면은 한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5, 60%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큰 비율로 증가했죠. 분모가 더 분자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가능하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니은 자체는 쉬운 건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C사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3분기 이후 계속 감소했다. 자, 이거 확인이죠. 그 다음에 리을은 그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E사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9년 3분기 이후 계속 증가했다. 자,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니은, 기억은 간단한 계산이고요. 니은이 핵심인데 니은 자체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명 좀 더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뒤로 넘어가서 21번, 22번 문제 중에 21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기사 A씨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근무를 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이렇게 상황 제시형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오래 걸려요. 문제 해결은. 그렇죠? 상황 제시형의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시간을 50% 이상 쓰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80%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 배송을 다녀오면 10분 휴식을 한대요. 배송 갔다 오면 무조건 10분 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의 배송으로 소요되는 총 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없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5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라는 얘기고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같은 물류창고에 있는 물건은 3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 자, 이 말은 3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핵심이에요. 특수 택배 물품의 배송이 모두 완료돼야 보통 택배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수물품 배송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택배 배송 번호는 보통 택배는 보로 시작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서 배송하면 각 상품별 왕복 배송 시간의 총합은 5분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동시에 가져가면 10분이 감소한다. 이 말은 뭐예요? 두 개씩 가져가는 경우, 세 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밑에 이제 배송표를 보시면 특 1부터 특 3까지 있고요. 보 1부터 보 6까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특 1은 가고요. 특 2, 3은 나입니다. 그러면은 특 2, 3에 있는 나 두 개는 같이 배송할 수 있고 시간은 5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택배의 경우에는 보 1은 가, 보 2는 나, 보 3, 보 4, 보 5는 다, 보 6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배송 번호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마 이해하기 좀 힘드셨을 텐데 보 1에 있는 가와 보 6에 있는 가는 같이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대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특수 배송 먼저 하고 특수택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통택배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지 번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그 부분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왕복 배송 시간이 있고요.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랬네요. 기억, 나 창고에 있는 택배 물품은 한 번에 전부 가지고 나가서 배송할 수 있다. 자, 나 창고에 있는 게 특 2, 특 3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까지는 아니고요. 보 2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물품을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죠. 왜? 조건이 명확하잖아요. 특수택배 물품을 배송을 완료해야 돼요. 갔다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 창고에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2번 해야 됩니다. 2번.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특수택배 상품을 모두 배송하는데 최소 30분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특수택배 물품이 가가 있었어요. 그죠? 가. 얘는 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혼자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분 휴식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특수택배 2, 3 같은 경우는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 10 맞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묶어서 갔으니까 5분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는 배송하는 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쉬는 것까지 포함을 안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0분, 10분, 20분. 40분이 걸리네요. 30분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다창고에 있는 보통 택배를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다. 자, 한 번에 배송하려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한 번 배송으로 소요되는 총 시간이 50분 넘을 수는 없어요. 됐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통 3, 4, 5를 보시면 다가 3개가 있고요. 20, 10, 25.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55분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뭐라고 했어요? 3개를 동시에 배송하게 되면 10분을 깐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20분, 10분, 25분 여기에다가 10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5분이니까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고 다창고에 있는 거는 특수 택배는 없어요. 보통 택배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택배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22번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